고단한 세월을 묵묵히 버티며 살아온 어느 날, 자식이 수십억 대의 호화 아파트 한 채를 선물하며 그 집의 명의를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만 올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아름다운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8세 어머니의 생일날 딸이 건넨 따뜻한 집 한 채. 하지만 그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며느리는 남편과 아이를 앞세워 당연하다는 듯 그 새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모녀의 깊은 사랑이 담긴 선물은 순식간에 고부간의 치열한 인테리어 전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평생을 화목이라는 이름 아래 순응하며 살아온 어머니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0도 달라진 태도로 아들 내외를 문전박대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아들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강한 척 기세를 올리며 그 집을 차지하려 했던 며느리의 등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한 선량한 여인이 절벽 끝에 내몰렸을 때 어떻게 스스로의 발톱을 세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 과정을 담담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로 58입니다. 그 생일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그저 이렇게 흘러가다 멈출 줄 알았습니다. 젊어서는 남편과 자식이라는 궤도를 돌고 나중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라는 궤도를 평생 도는 팽이 같은 삶이었죠. 그 팽이가 멈추는 날은 아마 제가 눈을 감는 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다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사치였습니다. 그날은 제 5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딸 혜은이는 기어코 집에서 미역국을 끓이겠다는 저를 만류하며 서울 강남의 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미연이도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곳에 둘러앉은 것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나이프와 포크를 쥐는 것조차 어색해 손이 떨렸지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혜은이가 웃을 때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그 눈매가 제 마음속에 오래된 그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혜은이는 세련된 종이 가방에서 길쭉한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또 뭘 이런 걸 샀니? 저는 입으론 타박하면서도 입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와 미연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내밀었죠. 특히 미연이의 눈빛은 유난히 번뜩였습니다. 우와, 혜운 아가씨 정말 효녀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제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보석도 목걸이도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은은한 금빛 광택이 도는 열쇠 하나와 붉은 리본으로 묶인 두툼한 서류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가 폭탄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 엄마. 혜은이가 제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생신 선물이에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으신 엄마에게 드리는 보답이에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온전히 엄마만을 위한 공간에서 사세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등기 권리증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김미숙. 주소는 경기도 광교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거기에 평면 주차장 지분까지 포함된 집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뒷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남편이 결혼 전에 장만했던 낡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집 한 칸 열쇠 하나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거기는 광교 신도시라 아주 쾌적해요. 시세가 18억 정도 하는데 제가 계약금이랑 중도금 6억은 이미 다 치렀고 나머지 대출도 제가 책임지고 갚을 거예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쁘게 꾸며서 사실 생각만 하세요. 그 순간 저는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음악 소리도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도 모두 아득해졌습니다. 제 세상에는 딸의 다정한 목소리와 서류 위에 적힌 소중한 제 이름 석자뿐이었습니다. 하혜운 아가씨 진짜 대단하다.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덥석집을 사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인공감미료 같은 끈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단지예요? 층수는 높아요. 몇 평기예요? 주차 공간은 넉넉해요.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흡사 호구 조사를 하는 형사 같았지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훈이가 이제 능력이 정말 좋아졌네. 지훈이는 목소리를 낮춘 채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단 한 번도 그 열쇠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정말 거기 가서 사실 거예요? 미연이가 다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집 세 주면 돈이 꽤 될 텐데 요즘 월세가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거기 학군이 딱 좋던데.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스테이크 향기도 와인의 풍미도 아닌 탐욕과 계산이 뒤섞인 불쾌한 악취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상자에 넣고 무릎 위에 소중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등기 권리증을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나만의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이는 된장찌개 베란다에 가득 심을 로즈마리와 장미꽃을 상상했습니다. 58 제 인생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이 준 이 사랑이 제 후반생의 행복한 시작점이 될 거라 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차에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지훈이와 미연이가 손주를 데리고 노원구에 있는 제 낡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미연이는 유난히 싹싹하게 굴며 제 어깨를 주무르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입에는 꿀이라도 바른 듯 달콤한 소리가 쏟아졌지요. 어머니 혼자 이 넓고 낡은 집에서 지내시는 거 보면 저희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연이는 제 곁에 딱 붙어 앉아 친근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온 20평 남짓한 이 빌라가 그녀의 입에서는 어느새 넓고 낡은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마디 안부 뒤에 그녀는 가방에서 연필로 직접 그린 평면도 하나를 펼쳤습니다. 마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매니저처럼 눈을 반짝였죠. 어머니, 저희가 다 생각해 봤는데요. 혜운 아가씨가 사준 그 새집 위치도 좋고 신축이라 관리도 편하잖아요. 저희 세 식구도 같이 들어가서 살려고요. 그러면 북적북적하고 얼마나 좋아요. 가족은 같이 살아야죠.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이 산다고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연이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방이 3개니까 안방은 어머니가 쓰시고 나머지 방 2개는 저희랑 애가 쓰면 딱이에요. 무엇보다 저희가 옆에 있어야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바로바로 챙겨 드릴 수 있잖아요.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서 번뜩이는 영악한 눈빛을 보니 온몸에 오한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 가면 지금 이 빌라는 비잖아요. 미연이는 대단한 희소식이라도 전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집이 낡긴 했어도 입지가 좋으니까 월세를 놓으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새 아파트 관리비랑 공과금 내고 남는 건 저희 애 교육비로 보태면 얼마나 알뜰해요. 어머니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은 일석이조잖아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흥분으로 상기된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얼음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준 셋집에 당당히 입성하는 것은 물론 제가 평생 지켜온 이 낡은 집의 수익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내 몸도, 내 집도, 내 월세도 모두 그녀의 설계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은혜로운 배려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 집은 혜운이가 나 살라고 사준 거야. 제가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미연이는 말을 자르며 강압적인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예로부터 집안 재산은 장남에게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훈 씨는 이 집안의 장남이고 우리 애는 종손이에요. 혜운 아가씨는 출가 외인인데 친정에 효도하는 건 당연한 도리죠. 결국 그 집도 우리 집안 자산이나 다름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제 시선을 느끼고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다 잘해보자고 하는 소린데 이 집 일은 일단 미연이가 말한 대로 하죠. 지훈이는 제 눈을 피하며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저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엄마 일단 알았다고 해요. 싸우지 말고 나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난 수십 년간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나 난처하게 하지 마세요. 가족 내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들은 늘 적당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감정 상하지 말자면서요. 하지만 감정이 상하는 쪽은 늘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혜운이가 산 집이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 미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 그래요. 혜운 아가씨가 돈 냈다고 어머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각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 미연이는 쐐기를 박듯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어머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진짜 그 공간이 필요해요. 빨리 인테리어 해서 입주해야 하니까요. 저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문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침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금빛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영토의 깃발이었습니다. 내가 이 깃발을 내 땅에 꽂을 용기가 있는지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광교의 새 집은 아직 시멘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친 회색 벽과 먼지가 쌓인 바닥이었지만 저는 그곳이 좋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져본 나만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햇살이 눈부시게 좋았습니다. 거대한 창을 통해 쏟아지는 빛이 바닥을 채웠습니다. 저는 시멘트 바닥 위에서 이미 나만의 공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림색 벽지, 따스한 나무 무늬, 타일 창가에 안락의자, 작은 책장, 그리고 베란다의 화분들. 거실 한복판의 선이 말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채광이 정말 끝내주네요. 혜은이가 창가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인테리어 소장님께 부탁드렸는데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소장님께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예전 동네 이웃이었던 임 소장님은 주방 설비와 창호 수리의 베테랑이었고 무엇보다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화려한 거 몰라요. 그냥 제가 그린 이 그림대로만 해주세요. 주방엔 가전 수납장을 넣고 바닥은 이 베이지색 나무 타일로요. 욕실은 미끄럽지 않게 회색 톤이 아닌 따뜻한 색으로 부탁드려요. 임 소장님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스타일 잘 알죠. 아늑하고 관리하기 편한 스타일?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집을 한 땀 한 땀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채워가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진행 상황을 보러 현장에 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타일 너무 촌스럽잖아요. 요즘 누가 이런 나무 무늬를 써요. 원룸 자취방도 아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테리어 공사가 반쯤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젊은 남자와 미연이, 그리고 당황한 임 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미연이는 제가 준비한 도면을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요즘은 무조건 노출 콘크리트랑 메탈 느낌이 유행이래요. 이런 촌스러운 타일을 깔면 집값 다 떨어져요. 옆에 있던 디자이너라는 남자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차가운 인더스트리얼 감성이 대세죠. 그래야 나중에 세를 놓아도 비싸게 받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임 소장님. 제 목소리에 소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오셨어요. 이분이 며느님이라고 하시면서 도면을 고치라고 하셔서. 미연이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새로 기획 좀 했어요. 이게 훨씬 세련됐고 저희 스타일이랑도 잘 맞아요. 저희도 여기 같이 살 거니까요. 내어희도 살 거니까. 저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동의를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놓인 회색 시멘트 타일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나무 타일은 너무 구식이에요. 돈 걱정은 마세요. 지훈 씨가 결제할 거니까요. 그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임 소장님, 어제 이 사람이 도면 바꾸라고 시켰나요? 소장님은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네, 아주머니가 허락하셨다고 해서.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제 도면과 뜯겨진 타일 박스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 쓰레기 봉투 속에 구겨져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 제가 미연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이는 오히려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감각 좀 믿어보세요. 이 집이 18억인데 촌스럽게 노인네 사는 집처럼 만들 순 없잖아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소장님, 공사 중단하세요? 전부 다요. 오늘부터 모든 작업 멈춥니다. 제 허락 없이는 못 하나도 박지 마세요. 저는 등을 곧게 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이와 디자이너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계약도 제가 했고 예산은 제 딸이 냈어요.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멋대로 바꾼 타일 엉망이 된 현장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임 소장님, 원래 도면대로 복구하세요. 원안대로 진행합니다. 임 소장님은 그제야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이의 얼굴은 금세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성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 집 체면도 생각해야죠. 내어이 집, 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미연 씨, 똑똑히 들어.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이 아니라고. 네가 인더스트리얼인지 뭔지 하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좋으면 네 집에 가서 해. 내 집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말고. 미연이는 분을 못 이기고 즉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울먹이며 하소연을 시작하더군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느니 자기를 식구 취급도 안 하느니 하며 온갖 양념을 쳐서 일러 바쳤습니다. 저는 예감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오고 있다는 것을요. 제 아들이 누구의 손을 잡을지 말입니다. 암시분도 차에 안 되어 지훈이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을 보자마자 지훈이는 특유의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연이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지훈이에게 안겨 다시 곡소리를 냈지요. 지훈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좀 참지 그랬어요. 미연이도 다 잘해보려고 전문가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엄마가 좀 져주세요. 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녹슨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쌓여온 서러움과 분노 실망의 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을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고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견뎠습니다. 아들을 난처하게 하지 않으려고 며느리의 무리한 요구를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늘 희생되어야 하고 짓밟혀야 합니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지훈이의 손을 뿌리치고 그 비겁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이제 난처해 할 필요 없다. 오늘부터 내 일은 내가 결정해. 그리고 내 허락 없이 너희 둘 다 이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저는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창고 깊숙한 곳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과 편지들 사이에서 빛바랜 서류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지훈이가 결혼하며 집을 구할 때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을 보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기어코 지훈이에게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이는 저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용증과 당시의 계좌, 이체 확인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혜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은아 엄마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제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혜은이는 24시간도 안 되어 서울에서 유능하기로 소문난 가사 전문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에 논리적인 정돈된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혜은이의 응원을 받으며 사건의 전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생일날의 증여부터 며느리의 계략공사 현장의 충돌, 그리고 아들의 무책임한 태도까지요. 마지막으로 차용증과 입금 내역을 이 변호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이 변호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김미숙 씨 법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집은 본인 명의고 증여나 공유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의 주장은 불법 점유 시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가 이어질 테니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억 5천만 원의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서신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더 이상 휘둘리는 어머니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둘째는 싸움의 무대를 그들의 집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기세는 아들의 방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공짜 집을 얻는 게임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돈이 나가는 전쟁이 되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폭발할 겁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법 조항 뒤에 이런 심오한 인간의 심리전이 숨어 있었다니요. 제가 정말 아들을 고소하게 될까요?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고소하는 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재산을 침해하고 존엄을 짓밟으려는 행위입니다. 법은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당신처럼 친절함 때문에 인질이 된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일이죠. 사무실을 나오니 오후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따뜻함이 아니라 난생 처음 느끼는 맑은 정신과 힘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황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방어할 줄 아는 현대적인 여성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선량함은 법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아들 내외의 집에 투하된 폭탄과 같았습니다. 서신을 받은 다음 날 저녁 그들은 사색이 되어 노원구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연이는 내용 증명을 탁재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진짜 변호사를 사서 저희를 고소하시겠다고요. 제정신이세요. 지훈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남들 보기에 창피하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창피하다고 저는 주방에서 갓 우려낸 차를 들고 나와 소파에 정갈하게 앉았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집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취향을 쓰레기 취급하고 네가 나한테 난처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창피한 엄마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제 평온함에 그들은 더 흥분했습니다. 집을 차지하다니요. 저희는 어머니 모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10년 전 돈을 갚으라니요. 그 돈 엄마 아빠가 그냥 주신 거 아니었어요. 지훈이가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차용증 사본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여기 서명 내, 글씨 맞지 내. 아버지가 왜 이걸 쓰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니? 지훈이는 차용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연이는 아예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집안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올가미에 가두려고 했던 거야. 나 이 집안 시집 와서 팔자가 뒤틀렸어. 그 새 아파트. 우리는 죽어도 들어갈 거고 이 돈은 한 푼도 못 줘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연이가 눈치채고 달려들어 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녹음까지 하려고 이 노인네가 정말. 그녀는 핸드폰을 높이 치켜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마치 고부관계의 마지막 남은 실금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놀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서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액정 위에 거미줄 같은 금을 보며 제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잘했어, 정미연 씨. 재물손괴죄. 내 변호사에게 이 민사 소송의 형사 고소도 추가하라고 할게. 저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집에 살고 싶으면 빌려간 돈부터 갚아. 안 갚으면 법정 끝까지 갈 거고 지금 너희가 사는 집부터 압류해서 경매에 넘길 줄 알아.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에 드디어 공포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가리키며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내 할 말은 끝났어. 당장 나가. 일주일도 안 되어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연이가 단체 카톡방과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것이죠. 시어머니가 집 생기더니 변해버렸다. 아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고소했다. 손주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한다는 식의 거짓 선동이었습니다. 이웃들의 눈초리가 따가워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상인들이 자식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라며 참견을 해댔습니다. 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올린 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증거는 가장 조용한 칼입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법 조항을 공부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며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차분함이 분노보다 강하고 증거가 눈물보다 힘이 있다. 제가 일기장에 적은 문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젊은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숙 아주머니 되시나요, 저? 미연이 동생 미아예요. 미연이의 여동생 저를 설득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따지러 온 걸까요? 저는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미아는 눈 밑이 퀭한 상태였습니다. 아주머니 언니 편들러 온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하시는 일 맞다고 생각해서 왔어요. 미아는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연이가 2년 전부터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수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썼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그 새 아파트로 들어가 채권자들을 피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제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는 미쳤어요. 아주머니가 집 안 주면 자기 아들 미래가 망가진다고 부모님을 협박해요. 여기 언니가 쓴 장부랑 이체 내역 사본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저는 그 자료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제가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집들이라는 명목으로 친척들과 이웃들을 모두 광교의 새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아늑한 인테리어가 완성된 날이었죠. 지훈이와 미연이도 억지로 참석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저는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요즘 제가 돈독이 오른 악덕 시어머니라는 소문이 돌더군요. 저는 웃으며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박살난 핸드폰, 10년 전 차용증, 그리고 미연이의 빚 청구서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핸드폰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미아와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연이가 어떻게 가족들을 속였는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만천해 드러났습니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미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이게 네 아내의 실체다. 그래도 계속 같이 나를 속일 거니 지금 당장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돈 갚겠다고 약속해. 아니면 이 모든 자료를 사돈 어른들께도 보내고 법대로 끝까지 갈 거다. 지훈이의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엄마 죄송합니다. 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미연이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미연이도 남편의 불호령에 결국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쥐어짜듯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아주마. 하지만 용서는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1년 뒤 지훈이는 밤낮으로 배달 알바와 막노동을 하며 1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비로소 어른이 되었습니다. 미연이는 직장을 잃고 자숙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혜운이의 대출을 갚아주고 남은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두었습니다. 지금 저는 광교의 집에서 혼자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가끔 손주를 데리고 오지만 반드시 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참견하지 않지만 제 경계선만큼은 확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과가 용서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침범을 참아낼 이유도 없습니다. 선량함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하고 마음이 약할 때일수록 법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58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야 비로소 제가 좋아하는 나무 타일에 온기처럼 따뜻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효도 선물로 시작된 갈등이 한 여인의 존엄을 지키는 전쟁으로 끝난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김미숙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선량함이 이용당할 때 우리가 그어야 할 마지막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계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